그들은 우기기를 참 잘합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우기는가 하며 일본 왕은 천황이라 말하며 26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 혈통이 단 한 번도 단절 없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과거 거대한 땅을 가진 중국도 감히 하늘보다는 높을 수 없다 하여 천자라 불렀었는데 천왕이라니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일본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의 왕을 천황으로 불러달라는데 아무리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에 따르는 것이 예의라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것이니 이 부분 항상 껄끄럽습니다. 어떤 친구와 가까워지려면 그 친구의 이름부터 부담없이 부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호칭부터 막히니 우리와 일본은 참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역사는 우리 땅에 군사를 보내 일본부라는 통치기구를 세워 한반도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임나일본 부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왜곡들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독도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독도는 이미 512년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지종왕의 명을 받아 정벌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신정 동국여지승남,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 등 수많은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독도가 명백한 우리 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인 요인으로 영토는 역사적 통치, 지속적인 통제, 국제적인 인정 등에 기초하는데 한국의 독도는 이러한 부분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은 독도로 여행 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여행 패키지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면서 왜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없을까요? 이유는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00년 대한제국은 독도가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를 다스린다는 내용을 담아 대한제국 제41호를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일본의 정의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로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및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인이 독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법에 따라 독도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외무성도 자국민에게 독도 관광 자제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덴노가 2600년 이상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으므로 그것이 곧 일본의 역사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은 기원전 300년경에야 겨우 농사가 시작되어 원시시대를 벗어났고 기원 후 3세기까지도 제대로 된 국가가 없는 미개한 시대를 이었는데 2600년 변하지 않는 혈통의 왕을 이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일본 안에 짱 박혀서 글자 몇 자 끄적인다고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일본은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세웠다는 너희들의 고조선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너희들끼리 글자 몇 자 남겼다고 역사적 사실이라 우기는 것 아니냐? 라고 합니다. 무릇 사실을 증명하려면 여러 사람의 경험과 기록이 일치해야 하는 법. 고조선의 역사는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의 사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중국의 한서지리지에서 고조선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팔조금법을 시행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대신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에 돈을 내야 한다. 마치 오늘날의 시스템을 보는 듯한 매우 세련된 국가체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고 또 벌금이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 고조선은 연나라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진시 황제를 피해 수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고조선으로 도망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국가 간 서로가 일치하는 객관적인 역사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쓰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니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역사를 왜곡해야 할까요? 그냥 없는 것은 없다. 과거에는 솔직히 좀 미개했다. 독도는 한국 땅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들만의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이 목숨 걸고 역사를 왜곡해야 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지상에 나타난 시기는 약 400만 년 전이었고 인류의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습니다. 이들은 70만 년 전까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며 현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최초의 문명 구석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주먹도끼, 찌개, 찌르개 등 여러가지 도구를 만들어 사냥과 생활했었고 연못을 써서 불도 사용하였습니다. 또 막집을 짓고 가죽옷도 입었습니다. 원시인에 불과했던 인류가 비로소 사람답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한반도와 일본 사이는 빙하기의 영향으로 지금처럼 바다가 아니라 육지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류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대륙에서 건너간 민족도 있었고 남반계 민족도 있었고 심지어 유럽계 인종까지 건너가 살았으니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핏줄이 다양했습니다. 일본 사람은 참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서양 사람처럼 생긴 이도 있고 동남아 사람처럼 생긴 이도 있고 또 우리처럼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역사가 바탕이 되었다 사료됩니다. 그런데 빙하기가 끝나자 얼음이 녹으면서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는 다시 바다가 생겼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가 된 것입니다. 일본으로 온 사람들은 이제 되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좋든 싫든 일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독자적 문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먹으며 살았는데 이때가 일본의 신석기라 불리는 조몬시대입니다. 그러다 오늘날 스마트폰 이상의 혁신이 한반도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것은 농사였습니다. 농사를 하니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목숨 걸고 사냥감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집을 지어 안락하게 정착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은 풍요로워지고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쌀 농사는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의 서쪽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다가 기원전 300년경에야 겨우 농경 생활이 정착되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와 중국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원전 300년 무렵 우리는 중국 전국시대 7대 강대국 중 하나인 연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국가와 왕이란 존재가 있었고 강력한 철기를 무장한 군대가 조직적으로 이동하며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군량미를 수송하고 수많은 물자를 계산하고 관리하는 등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글을 써서 서찰을 주고받으며 국제간 심리 싸움을 할 줄 알았고 병사들은 전략 전술이 체계화된 병법으로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이럴 때 일본은 글도 몰랐으며 국가는커녕 겨우 원시시대를 벗어나 쌀 좀 씻고 밥 좀 해먹는 단계였는데 그들이 군사를 보내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이후 일본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의 야요이 시대에 접어듭니다. 여전히 이들에게 역사 기록은 큰 약점입니다. 순뻥이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이 시기 우리의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격전을 벌이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관우가 긴 수염 휘날리며 여포와 맞짱 뜨던 시대입니다. 한서의 지리지는 기원 후 1세기경이 되어서야 일본이란 존재를 처음 언급합니다. 중국 동쪽 나라에 외인이 있고 100여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던 일본이 처음 제대로 된 나라로 자리 잡는 시기는 야요이 시대 말기입니다. 부족들은 맨날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들이 결국 연합하여 기원 후 2, 3세기경이 되어서야 야마타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최초의 왕은 여왕 히미코였습니다. 여왕이 왕이 된 이유는 일본의 신화와 전설에 근거하여 그녀가 어떤 영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뭐 농사를 잘되게 해준다거나 애를 잘 낳게 해준다거나. 히미코 여왕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위인으로 꼽히고 설문자 99%가 히미코가 누구이며 무엇을 했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우리의 삼국사기나 중국의 기록에는 히미코 여왕의 존재를 언급하는데 정작 일본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20년 여름 5월에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보내와 예방하였다. 삼국지 동의전에 따르면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가 238년 중국에 사신을 보냈고 이에 구리 거울과 금도장을 주어 외국의 왕으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역사 기록에는 없는 인물, 우리의 삼국사기와 중국 사료에만 언급되는 인물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위인이라는 것이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일본에 대한 기록은 없고 오직 그들만이 8세기 초에 쓴 역사책으로 자하자찬하고 있는데 역시 그들만의 주장으로 가득합니다. 일본이 그를 알게 된 것은 백제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주어
6세기경 한자가 쓰이게 되었고 720년에 일본 서기가 완성되었는데 초기 기록 상당한 부분이 신화에 기대어 있고 내용 대부분이 황실의 권위를 칭송하는 글로 가득한 너무 많은 허풍과 주작이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 왕조가 일본의 신하라는 둥 일본의 자부심을 끌어올리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백제가 가야와 외를 끌어들여 신라와 고구려를 견제한 사실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백제가 주도한 일이었고 그랬다가 열받은 광개토 태왕이 오히려 백제와 가야, 외인을 박살낸 것이 우리의 기록입니다. 한반도에는 그들보다 한참 앞선 문명의 백제, 신라가 버티고 있었고 만주 일대를 쓸어버리던 광개토 태왕이 이제 겨우 농사를 시작한 일본에 굴복했다는 것은 지나친 상상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조몬시대, 야요이 시대, 야마타이 시대의 뒤떨어진 문명 수준을 6세기 백제로부터 글자를 배워 뻥으로 감추고 정신승리하고 있었으니 일본인으로서는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지금에 와서 바로잡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라 하며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일본인에게 역사 왜곡을 인정하라는 말은 곧 죽으라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약점을 감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더 왜곡하고 상상력으로 만든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우기는 한편 한번 우기기 시작한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 하여 그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존심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역사 왜곡이 낳는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2600년 전통의 천황은 사람이 아닌 신이라 믿는 일본 젊은이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천황을 위해서라며 아까운 목숨을 버렸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역사를 국가 종교로 만들어 국민들을 전쟁에 끌어들였고 그 결과 자국민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일본에게 역사 왜곡을 인정하라는 것은 그들의 천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일본 젊은이들의 죽음이 사실은 속은 자들의 헛된 죽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과도 같으니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도 무조건 역사를 왜곡하여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현대에 이르러 조금씩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지성들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임나일본 부설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이다. 일본도 아는 역사는 안다고 하고 모르는 역사는 솔직히 모른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 또한 얕은 지식으로 이런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대가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역사를 거울 삼아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신이만 물러나옵니다.